선생님, 어머님,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가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시장에 갔다가 계란 한 판, 사과 한 알 값에 놀라 조용히 내려놓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월급처럼 오르지도 않는 연금 135만 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병원비에 자식들 경조사비까지 챙겨야 한다면 과연 한 달을 살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 충남의 작은 소도시에서 낡은 구두 밑창을 덧대 심고 실내 온도를 19도로 맞춰두고 서로의 온기로 겨울을 나는 노 부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현실이자 어쩌면 바로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지혜를 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분들은 월 135만 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인간의 품위를 지켜내고 있을까요? 선생님, 어머님,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가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시장에 갔다가 계란 한 판, 사과 한 알값에 놀라 조용히 내려놓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월급처럼 오르지도 않는 연금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병원비의 자식들, 경조사비까지 챙겨야 한다면 과연 한 달을 살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 14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스쳐가는 외식 비용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달이라는 우주를 버텨내게 하는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현실이자 어쩌면 바로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지혜를 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구광역시 해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낡은 변두리 아파트 단지. 25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18평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문이 조용히 열린다. 새벽 5시. 도시의 소음이 잠든 그 시각에 박영식 할아버지와 김수님 할머니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실내 온도계의 붉은 눈금은 18도에 멈춰 있었다. 더 올릴 수도 있었지만 지난달 8만 원이 넘게 나온 가스비 고지서를 본 뒤로 두 분만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었다. 영식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무릎 탐유를 두르고 스님 할머니는 솜을 두툼하게 누빈 손바지를 껴입는다. 서로의 온기가 이 집의 가장 따뜻한 난로인 셈이다. 스님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닳고 다른 가계부를 펼친다. 어제 자로 14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할아버지가 섬유공장, 기계공장을 전전하며 30년간 부은 국민연금 92만 원,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32만 원.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오래전 부어두었던 적금을 깨 매달 16만 원씩 보태 쓰는 돈까지 합친 금액이다. 할머니의 다른 펜 끝이 한자 한자 숫자를 새겨나간다. 관리비와 가스비, 인터넷과 TV 요금 4만 원, 할아버지의 2만 원짜리 폴더폰과 할머니의 3만 원짜리 알뜰폰 요금까지 합쳐 통신비 9만 원.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늙은 부부의 실손보험료 23만 원.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62만 원을 빼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은 78만 원. 이 돈으로 두 사람은 한 달의 식비와 병원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경조사를 감당해야 한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만 5천 원 남짓이다. 영감. 오늘 아침은 어제 경로당에서 얻어온 시래기 넣고 된장국이나 끓일까 봐요. 그거 좋지. 당신이 끓여준 시래기국이면 임금님 수라상 안 부럽지. 영식 할아버지는 무심한 척 대꾸하며 현관으로 향한다. 그의 발에는 낡을 대로 낡은 운동화가 신겨 있었다. 얼마 전 밑창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두었지만 금세 다시 입을 벌렸다. 그걸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할아버지는 멋쩍은 헛기침을 하며 문을 나선다. 새벽 운동이라 둘러대지만 실은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기 위해서다. 한 달 내내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만 원이지만 그 돈이면 손주 녀석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라도 더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굽은 허리를 펴고 또 편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래기국과 밥 한 공기,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세상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 천천히 그리고 오래 씹는다.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꼼꼼하게 설거지를 하고 할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든다. 그들의 일상은 지독하리만치 규칙적이고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식탁 한편에 놓인 하얀 봉투. 얼마 전 우편함에 꽂혀있던 손녀의 결혼 청첩장이었다. 다음 달이 벌써 우리 강아지 시집가는 날이네. 세월 참 빠르다. 수님 할머니의 말에 영식 할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한다. 그러게 말이야. 그 녀석이 코 흘리게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대화는 거기서 멈춘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이야기는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는다.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할까? 10만 원을 하자니 첫 손녀 결혼식에 면목이 없고 20만 원, 30만 원을 하자니 다음 달 생활이 아득했다.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연다. 아무래도 은행에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지. 우리 손녀 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그래야지.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짊어져온 가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은행을 찾았다. 번호표를 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유독 길게 느껴졌다.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친절함 앞에서 수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다. 20만 원. 할머니가 힘겹게 내뱉은 그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한 달치 약값이었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비였으며 서로를 위해 아껴두었던 비상금이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남은 잔액이 찍힌 통장을 돌려받는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 그걸 본 할아버지는 애써 할머니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감쌌다.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들을 보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영식 할아버지는 유독 심한 기침을 했다. 쇳소리가 섞인 마른 기침이 정적을 갈랐다. 영감, 괜찮아요? 내일은 꼭 병원에 가봅시다. 괜찮다니까. 늙으면 다 이러고 사는 거지. 찬바람 좀 쐈더니 그런갑다.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할머니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저 고집은 평생을 따라다녔다.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았다. 당신의 아픔이 곧 가족의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사건은 갑자기 터졌다. 며칠 뒤 새벽 여느 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던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수님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잠옷바람으로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낯선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의사는 폐의 그림자가 보인다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CT 촬영을 비롯한 여러 검사 비용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아찔했다. 며칠 전 손녀의 결혼 축의금으로 찾아온 그 20만 원이 떠올랐다.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새벽부터 일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제아파리마기도 벅찬 자식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우선 제일 급한 검사만 먼저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누웠고 할머니는 식탁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손녀의 결혼 청첩장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설렘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그 하얀 봉투가 이제는 원망스럽고 버겁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비 중간 정산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가계부 위로 떨어졌다. 한평생 아끼고 아껴왔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고 떨이 채소를 사기 위해 해질녘 시장을 찾았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고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해본 적 없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내 남편이 아픈데 돈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 하나밖에 해주지 못하는 아내. 자괴감과 미안함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때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할머니의 축 처진 어깨를 본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졌다. 평생 짐이 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가장 큰 짐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짐만 되는구나.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참고 참았던 서름이 폭발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처절한 슬픔의 절규였다. 당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아픈 것까지 돈 걱정하면서 참아야 합니까? 그게 당신이 말하는 최선이에요? 내 남편, 내 하늘이 무너지는데 돈 몇 푼이 뭐라고, 그깟 돈 없어도 되니까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게 당신 아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정말? 할머니의 외침은 낡은 아파트의 벽을 울렸다. 그것은 돈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동반자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었고,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에 대한 통렬한 외침이었다. 영식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내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던 할아버지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아내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어. 두 노인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25년 된 낡은 아파트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보듬었다. 돈이 아닌 서로의 존재 자체가 삶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님 할머니는 통장을 들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망설임 없이 마지막 남은 적금마저 모두 해지했다. 그 돈으로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치르고 남은 돈은 하얀 봉투에 정성껏 담았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바쁘지?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몸이 좀 편찮으셔서 다음 주 손녀 결혼식에는 나 혼자 가야 할 것 같다. 이건 할아버지랑 내 마음이니까 내가 대신 전해주렴. 할머니는 병원 이야기는 쏙 빼놓고 그저 가벼운 감기 몸살처럼 둘러댔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지만 끝내 돈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부모는 그런 존재다. 내리막길에서도 자식 걱정이 먼저인 사람들. 그 주 주말, 할머니는 홀로 손녀의 결혼식장을 찾았다.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손녀를 보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미안함의 눈물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월 140만 원. 그 돈으로 두 노인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서로의 건강을 돌보며 가족의 경조사까지 챙겨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인간의 품위를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냐고. 그분들의 닳아버린 구두 밑창과 18도에 멈춰버린 보일러와 말없이 삼키는 기침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여 보았냐고 말입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난로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아침은 물안개와 함께 찾아옵니다. 남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2층짜리 전원주택. 올해 68배 최진혁 선생님과 66세 이미숙 어머님의 보금자리입니다. 새벽 6시, 실내 온도 조절기는 쾌적한 23도를 가리키고 거실 통창으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진혁 선생님은 30년 넘게 몸담았던 교직을 6년 전 교감으로 정년퇴임했습니다. 아내 미숙 씨는 남편이 첫 월급을 타 온 날부터 부부의 재무장관을 자처했습니다. 진혁 선생님 앞으로 매달 어김없이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350만 원. 젊은 시절엔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 갚느라 빠듯했지만 두 사람은 노후 준비라는 네 글자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수입의 20%는 무조건 개인연금과 장기저축성보험에 붓고 맞벌이하던 아내가 벌어온 돈의 절반은 비상금 통장에 따로 모았습니다. 그 덕에 이제는 연금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하고 따로 모아둔 2억 원의 비상금 통장은 부부의 마음을 세상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는 갓 지은 솥밥과 바지락을 듬뿍 넣은 순두부찌개, 그리고 부부가 직접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만든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어제 동네 사진 동호회에서 찍어온 출사 사진을 함께 보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진혁 선생님은 은퇴 후 평생의 꿈이었던 사진 기술을 배워 이제는 제법 전문가 솜씨를 뽐냅니다. 미숙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배운 서예와 수필쓰기로 일주일을 바쁘게 채웁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숙 씨가 노트북을 열고 가계부 앱을 실행합니다. 달아빠진 수첩이 아닌 한눈에 자산 현황을 볼 수 있는 디지털 가계부입니다. 고정 지출인 관리비와 보험료, 통신비 등 110만 원을 제외하고도 240만 원이 남습니다. 두 분이 한 달간 식비와 용돈으로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돈입니다. 여보, 다음 달에 우리 민준이 결혼하는 거 축의금은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애들 신혼집 얻는데 좀 보태줘야 하지 않겠어요? 미숙 씨의 말에 진혁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 손주의 결혼은 부부에게 걱정거리가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보태줘야지. 우리가 이럴 때 힘이 되어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거 아니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 집값 때문에 결혼도 미룬다는데 우리 손주만큼은 편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싶구먼. 우리가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서 5천만 원만 찾아서 보태주자고. 축의금은 따로 넉넉하게 200만 원 준비하고. 잘 생각했어요. 애들한테는 우리가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잘 이야기해야겠네요. 대화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아들 내외와 손주 커플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한 뒤 진혁 선생님은 미리 준비해둔 봉투 2개를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하나는 축의금, 다른 하나는 집을 구하는 데 보태 쓰라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도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손주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부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커녕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구나. 지난 세월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고 없는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며칠 뒤 진혁 선생님은 아침에 텃밭을 가꾸다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흉통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놀란 미숙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119를 불렀고 곧바로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각종 검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미숙 씨의 가슴은 철렁했지만 단 한순간도 치료비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을 적부터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해 둔 실손보험과 암보험, 심혈관 질환 진단비 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비와 입원비는 보험으로 충분히 해결될 터였습니다. 미숙 씨는 오직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진혁 선생님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1인실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미숙 씨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 이렇게 잘못되는 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오. 걱정시켰구려. 그런데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당신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부었던 그 보험들이 오늘 내 목숨을 살린 셈이야. 그때는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당신의 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누워있구먼. 정말 고맙고 또 고맙소. 진혁 선생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숙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함께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이 단단한 성이 되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부부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망설이고 서로를 원망하는 비극 대신 미리 준비한 대비책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진혁 선생님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손주의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하객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아들 내외와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의 손주 부부를 보며 진혁 선생님과 미숙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니 자식들도 저렇게 걱정 없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리라.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온 가족이 모여 찍는 가족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 가장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월 350만 원의 연금과 미리 준비해 둔 비상 자금. 이 돈으로 두 사람은 품위 있는 의식주를 누리고 수준 높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에 당당히 맞서고 자식과 손주의 가장 큰 경사를 아낌없이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후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실함과 지혜로운 준비가 만들어낸 행복할 권리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10년, 20년 뒤에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떠밀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작은 실천과 준비가 먼 훗날 당신과 당신, 가족의 웃음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노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부터가 그 행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셨던 박영식, 김수님 부부의 삶, 월 14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모습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셨죠?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나라 노년층의 보편적인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째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66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4분 가까이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들 평균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숫자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시죠. 박영식 할아버지 부부의 삶이 바로 이 차가운 통계가 말해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인 셈입니다. 두 분이 한 달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92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이 전부인데 이걸로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가기도 버겁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이 평균적으로 6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물론 30년 넘게 꼬박꼬박 내신 분들은 평균 157만 원 정도 받으시지만 부부가 둘 다 넉넉하게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박영식 할아버지처럼 허리가 아파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으니 상황이 나아지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돈 들어갈 곳은 더 많아지잖아요. 특히 병원비가 정말 무섭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쓰는 병원비가 평균 543만 원이래요. 전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수술비나 검사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사례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검사비 앞에서 망설이시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인 거죠. 여기에 자식들, 손주들 결혼식이다 환갑이다 해서 챙겨줘야 할 경조사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담감으로 또 자책감으로 이어지니 더 힘든 거고요. 반면에 경기도 양평의 최진혁, 이미숙 부부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최 선생님의 공무원연금 월 350만 원.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죠.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인 셈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3층 연금이라는 걸 준비하셨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건데 1층에 국민연금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2층에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 젊었을 때부터 수입의 20%씩 떼어서 차곡차곡 부어온 개인연금까지 이렇게 3층으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었고 손주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선뜻 내주실 수 있었던 거죠. 별도로 모아두신 비상금 통장도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결국 돈 걱정이 없으니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고 사진이나 서예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활기차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모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의 긴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설계하는 인생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보신 두 부부의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 노후의 빛과 그림자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품위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간극을 줄이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3층 연금 체계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을 조금씩 현금으로 바꾸고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대비해 실손보험 같은 최소한의 보호막은 꼭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어르신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박영식 할아버지 부부처럼 눈물 흘리는 분들이 더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박영식, 김수님 부부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바로 불안정한 소득 문제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안전망이 우리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받으실 수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한 달에 최대 34만 4천 원까지 나온다고 하니 이게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죠. 그리고 박영식 어르신처럼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2025년에는 무려 110만 개나 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요.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9만 원 정도 받는 공익활동부터 60시간 일하고 63만 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까지 종류도 다양해서 돈도 벌고 사회활동도 하면서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번듯한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이 부족해서 힘든 분들, 소위 하우스푸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다른 말로 영모기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평생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거예요. 2025년부터는 가입 기준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낮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앞서 보신 최진혁 선생님 부부처럼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차곡차곡 3층으로 연금을 쌓아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 역시 단순히 돈만 들이는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오랜 경력과 지혜를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살인적인 의료비 부담 문제입니다. 박영식 어르신처럼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비다 치료비다 해서 목돈이 훅 나가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데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으면 나라에서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나온 돈은 전액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일분이 어르신은 2025년에 1년 동안 병원비로 89만 원 이상 쓰셨다면 그 초과된 금액은 전부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이라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박영식 어르신이 값비싼 CT 촬영을 하셨더라도 이 제도를 알았다면 의료비 부담을 정말 크게 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무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씻겨드리고 밥도 차려드리고 장도 봐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걸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겠죠. 여기에 서울시의 어르신 복지교통카드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임플란트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같은 걸 추가로 지원해주는 곳도 많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작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도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미리미리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최진혁 선생님 부부처럼 실손보험 같은 민간 보험을 최소한이라도 하나쯤 준비해두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돈이 없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위축되기 마련이죠. 손주 결혼식에 갈 차비, 축의금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셨던 박영식 할머니 부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생활관리사분들이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와서 안부도 확인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병원에 갈 때 같이 가주거나 공과금 납부처럼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줍니다. 2025년부터는 이 서비스가 더 확대돼서 주변에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을 더 촘촘하게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친근한 사랑방, 바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따뜻한 점심도 해결할 수 있고 서예나 컴퓨터, 노래교실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공간입니다. 최진혁 선생님 부부가 사진과 서예를 배우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 것처럼 이런 곳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셈이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그저 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가는 시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요.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한 여가 활동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나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 꾸준히 어울리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병원 갈 일을 줄여서 의료비까지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보신 두 부부의 이야기는 노후 준비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노력과 혹시라도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함께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품위 있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나온 길 위에 새겨진 발자국마다 사연이 있고 깊어진 주름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네. 거친 바람 견뎌내며 굽어진 등 위로 이제야 따스한 햇살 한 줌 스며드는 시간. 우리는 그것을 노년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서로 다른 노후를 마주한 두 부부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한평생 성실히 살아오셨지만 폐지를 주어야만 하는 고단한 하루와 갑작스런 병원비 앞에 끝없이 작아지는 어깨를 감내해야 했던 박영식, 김수님 부부. 그리고 젊은 날의 땀방울을 차곡차곡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쌓아 올려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그리며 웃음꽃을 피우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황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계시는 최진혁 선생님 부부. 두 분의 삶을 가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세상의 온기를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온기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했는가의 차이였을지 모릅니다. 손주의 결혼식에 가는 길, 차비와 축의금이 부담스러워 발걸음을 망설여야 했던 그 막막함과 서러움을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값비싼 검사 비용 앞에서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문을 나서야 했던 그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을 뿐, 우리 사회는 험난한 인생의 마지막 고갯길을 넘고 계시는 당신의 지친 손을 잡아줄 따뜻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을 채워주는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이며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무대입니다. 병원비 고지서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괜찮다고 긍을 토닥여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몸을 따뜻하게 씻겨주고 살뜰히 보살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고마운 손길도 있습니다. 최진혁 선생님 부부께서 누리고 계신 행복이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행운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3층 연금이라는 단단한 집을 지어 올린 지혜와 실손보험이라는 작은 우산을 미리 준비해두었던 현명함,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 복지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던 그 용기.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분의 얼굴에 저토록 환한 웃음을 피워낸 진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살가운 말 한마디에 있고, 복지관에서 배운 서예로 서툰 솜씨로 남아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소소한 기쁨에 있으며,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병원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생활관리사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걸어가는 든든함 속에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만 용기를 내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동네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따뜻한 정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마련해준 좋은 제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주어진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나 스스로 나의 권리를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을 좌절과 한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저 쓰러져가는 노을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저희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존중받고 당신의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희는 그 길에 가장 따뜻한 동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월 5만 원이 아까워서 목숨과도 같은 이것을 끊으셨다고요? 선생님, 혹시 남의 일 같으신가요? 최근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식 선생님은 30년 넘게 다니던 산악회를 그만두셨고, 대전의 68세 박정자 여사님은 하나뿐인 손주에게 매달 사주던 영양제를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즐거움과 건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애써 모은 쌈짓돈마저 전부 병원비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건강법, 이미 수만 명의 선배님들이 조용히 실천하며 효과를 보고 있는 지혜로운 노후 비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그 얄팍한 지폐 5장이 뭐라고. 당신은 목숨과도 같던 그것을 끊어내셨습니까? 혹여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 노후의 문턱에 서보지 않으신 겁니다. 찬바람이 유독 뼈를 시리게 하는 12월의 어느 아침,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그 3층에 사는 박영감은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 이 여사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의 손에 들린 건 알록달록한 시장 바구니가 아닌 빳빳한 서류봉투 하나였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안다.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다. 헛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차마 아내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사내의 자존심이란 달고 달아 너덜너덜해져도 마지막 한 조각은 남는 법이었으니까. 영감, 점심은 어제 끓여놓은 시래기국 데워 드세요. 저녁장은 내가 들어오는 길에 봐올 테니 찬바람 쐬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있어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영감은 알았다. 아내는 평생을 박영감의 그림자 뒤에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 퇴직 후에는 그 작은 연금에 기대어 소꿉놀이하듯 살았다. 아들 내외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질하며 서로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오늘까지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이른을 넘긴 아내가 다시 돈을 벌러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박영감 자신의 탓 같아 타들어가는 속을 냉수 한 잔으로 억지로 눌렀다. 석 달 전 박영감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헬스장의 문을 제 발로 나섰다.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쇳덩이를 들고 땀을 흘릴 때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위안을 얻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쉴 때면
저 멀리 달아나는 세월의 꽁무니라도 붙잡는 기분이었다. 월 5만 원. 젊은 사람들 커피값 몇 잔이면 족한 그 돈이 박영감 부부에게는 생사를 베어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여보, 그만둡시다.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이제 집 앞에서 살살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권유에 박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내 몸뚱이 하나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걱정 붙들어 매셔. 큰 소리는 쳤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시장 물가.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각종 고지서의 압박. 아들 녀석은 사업이 어렵다며 얼굴 보기도 힘든 요즘이었다.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마 약속했던 것도 까마득한 예실이 되어버렸다. 헬스장 회원권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 하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영감이 노년의 삶에서 스스로 지켜온 마지막 보루이자 건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 손으로 해제하는 행위였다. 그날 이후 박영감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아침 일찍 공원을 서너 바퀴 도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했지만 겨울의 칼바람은 70대 노인의 앙상한 뼈마디를 가차없이 파고들었다. 헬스장에서 웃으며 안부를 묻던 동년배 친구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레 끊겼다.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를 들을세라 옆에서 뜨개질하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이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남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길어지는 그림자를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부부의 대화는 줄었고 집 안에는 눅눅한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순자 엄마는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렇게 매일 같이 붙어 다니더니 어느 날 저녁 박영감이 무심코 툭 던진 말이었다. 순자 엄마는 이 여사와 가장 가까운 동네 친구였다. 바빠요, 그 사람. 이 여사의 대답은 짧았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아내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박영감은 더 캐묻지 않았다. 남의 집 사정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여느 때처럼 아침 공원 산책을 나섰던 박영감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말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것이다. 눈앞이 핑 돌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놀란 아내가 달려와 등을 쓸어내리며 울먹였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병원 가요. 영감, 제발.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늙으면 다 이런 거야. 박영감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러다 정말 한순간에 훅 가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쓰러진 후 홀로 남겨질 아내의 모습이었다. 병원비는 또 어떡할 것인가. 애써 모아둔 쌈짓돈마저 자신의 병원비로 전부 사라지고 나면 아내는 무슨 수로 남은 생을 버틸 것인가. 5만 원을 아끼려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 아내의 남은 인생까지 저당 잡힐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다음 날 박영감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먼저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병원 갑시다. 이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협심증 초기 증세였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꾸준히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약만 믿지 마시고 몸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해요. 지금 아끼는 몇만 원이 나중에는 수술비 몇백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접수 창구에서 날아든 진료비 고지서는 박영감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고작 검사 몇 가지에 2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청구되었다. 헬스장 넉 달치 회원비였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했던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그는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부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이 여사였다. 영감. 왜? 우리 내일 같이 갈 데가 있어요. 다음 날
이 여사가 박영감을 이끌고 간 곳은 뜻밖의 장소였다. 동네 어귀에 자리한 퀴퀴한 냄새나 날 것 같던 경로당이었다. 박영감은 질색하며 버텼다. 내가 왜 여길 와? 화투나 치고 낮술이나 마시는 데인 줄 알았더니만 일단 들어와 보기나 해요. 여긴 영감이 알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내의 완강한 손에 이끌려 들어선 경로당의 내부는 박영감의 예상과 180도 달랐다. 환하고 깨끗한 실내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최신 안마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사의 구령에 맞춰 신나는 음악에 맞춰 건강 체조가 한창이었다. 지하 프로그램실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는 주방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가 분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순자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순자 엄마가 왜 여기에? 저 사람, 여기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점심도 해결해요. 한 달에 내는 돈? 10,000원이면 좋게요. 그것도 점심값이지. 프로그램은 전부 공짜래요. 이 여사는 그동안 남편 몰래 알아봤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헬스장을 그만두고 홀로 고립되어 갈 때 이 여사는 어떻게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순자 엄마를 통해 요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리치료 기계도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사의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문까지 벽에 떡하니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박영감은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자신이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동안 아내는 묵묵히 빛을 향해 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곳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남편을 설득할 용기를 내기 위해 며칠을 망설였던 것이다. 박영감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함께 웃고 운동하고 배우는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가난과 외로움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함께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지혜롭게 노년을 보내는 여유와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박영감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가장 힘겹고도 진솔하게 내뱉었다. 여보, 그게 당신의 최선이었소? 날이 좋아서 모든 게 당신 덕분인 것 같구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이었지만 이 여사는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부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박영감 부부의 아침은 달라졌다. 그들은 나란히 경로당으로 향한다. 박영감은 건강체조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며 무뎌진 근력을 되찾고 있고 이 여사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멀리 사는 아들 내외와 영상통화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한 달 50,000원을 아끼려다 잃을 뻔했던 건강과 웃음. 부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생활비를 아끼면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지혜로운 전환이었다. 낡고 외로운 섬에서 빠져나와 함께라는 새로운 대륙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답안지일 뿐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경기도의 한 소도시. 35년간 동사무소에서 꼬박꼬박 서류 도장을 찍다 정년퇴직한 김진석 씨의 아침은 언제나 물비린내와 함께 시작된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립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 향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물살을 가르며 수십 바퀴를 돌고 나면 뻣뻣했던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공무원 연금 280만 원. 아내 최수의 여사와 둘이서 아껴 살면 그럭저럭 꾸려갈 만한 돈이었다. 하지만 부부의 삶에는 늘 현상 유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라는 확고한 원칙이었다.
월 7만 원의 수영장 회원권은 김진석 씨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닌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다. 그러던 작년 여름,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위의 사업이 크게 기울었다고. 당장 아이 학원비와 대출 이자를 막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순간 김진석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딸 내외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밤낮을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노후 자금으로 겨우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깨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목돈이 빠져나가자 당장의 생활이 팍팍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겠어요. 당분간만이라도 그 수영장 좀 쉬는 게 어떨까요? 그것만 아껴도 한 달 쌀값은 나오잖아요. 아내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다. 오히려 미안함이 뚝뚝 묻어났다. 박영감이었다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그 순간 김진석 씨는 묵묵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희야, 당신 마음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우리가 지금 아끼는 7만 원이 나중에 병원비 700만 원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 내가 이렇게라도 매일 움직이니까 당신 병원 수발들 일 없이 두 발로 꼿꼿이 서 있는 거요. 이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보험이야. 돈을 아낄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내가 아직은 너무 팔팔해서 탈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책망이 아닌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따뜻한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 김진석 씨의 발걸음은 수영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향하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를 샅샅이 훑었다. 평생을 책상에 앉아 일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는 자신의 꼼꼼하고 성실한 장점을 살려 지역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역사를 설명해주는 문화유산 해설사 자리에 지원했다. 젊은 시절 틈틈이 익혀둔 한자 실력과 또박또박한 발음이 면접에서 큰 점수를 땄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일하며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 남짓.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김진석 씨 부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7만 원짜리 수영장 회원권을 끊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오히려 남는 돈으로 아내와 외식 한 번 더 하고 시장에서 과일 한 상자를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활력이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일터로 나서는 일상. 어르신 설명 덕분에 우리 역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라며 고마워하는 젊은이들의 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자 자존감이었다.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은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에서 늘 함께 어울리던 동갑내기 친구 박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해보니 끙끙 앓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미안하다며 몇 달 전부터 운동을 모두 끊고 집에서만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수술비와 간병비로 수천만 원이 깨지게 생겼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친구의 목소리에 김진석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그때 아내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수영을 그만두었다면 어쩌면 저 전화기 너머의 신세 한탄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고맙소. 그때 나를 믿고 내 고집을 꺾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줘서 정말 고맙소. 최 여사는 말없이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부부의 눈가에는 눅눅한 절망 대신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빛나는 온기가 가득했다. 노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움츠러드는 대신 현명하게 길을 모색하고 건강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김진석 씨. 그는 한 달 7만 원을 아끼는 대신 한 달 60만 원의 활력과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건강,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을 얻었다. 낡은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선 그의 선택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지혜로운 노후 사용 설명서가 아닐까.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마치 그의 빛나는 노후를 축복하는 듯 더없이 따사로웠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건 이게 단순히 몇몇 분들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5년 바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빈곤율이 무려 39.7%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지금 당장 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빠듯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아픈 곳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병원 갈 일은 자꾸만 많아지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쓴 병원비가 무려 5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 겁니다. 한 분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1년에 543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계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75이 넘으신 어르신들 중 절반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계신다고 하니 앞서 봤던 박영감님 사례처럼 지금 아끼는 몇만 원이 나중에 수술비 몇백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의사 선생님의 경고가 절대 빈말이 아닌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악순환을 두고 의료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결국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부르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을 안 쓰고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잃지 않고 쓸데없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지혜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의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박영감님의 아내분께서 찾아낸 경로당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로당하면 그냥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화투 치고 시간 보내는 곳으로만 생각하실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체조 교실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간단한 물리치료에 저렴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제공합니다. 심지어 전문 건강 상담사가 와서 건강 상담도 해주고 일자리 정보까지 알려주는 노년 생활 종합 백화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5만 원 내고 헬스장 가는 대신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점심값만 내고 이 모든 혜택, 즉 건강과 친구,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까지 전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립과 자존심의 성에 갇혀 지낼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든든한 사회 안전망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는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김진석 선생님의 선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입니다. 김진석 선생님은 건강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셨죠. 이걸 통해 부족한 생활비도 해결하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제공한 노인 일자리가 무려 10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60만 원의 소득도 얻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김진석 선생님의 모습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이 우울증을 막아주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시니어의 노후는 더 이상 무조건 아끼고 참기만 하는 소극적인 버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더 큰 병원비 폭탄을 맞았던 박영감님처럼 되기보다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동네 복지관과 경로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김진석 선생님처럼 지난 세월의 경험과 아직 건강한 몸을 자산으로 삼아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능동적인 인생 재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달 5만 원 앞에서 망설이는 수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우리가 정말 해드려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을 쥐어드리는 게 아닐 겁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한 달에 5만 원. 이 돈 앞에서 누구는 건강을 포기하고 또 다른 누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 갈림길이 비단 개인의 선택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이 박영감님처럼 외로움과 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김진성님처럼 건강과 활력을 모두 되찾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움츠러들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박영감님도 뒤늦게 경로당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발견하셨잖아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한 촘촘한 복지 시스템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된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 1대1로 맞춤형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잘 계시냐 안부만 묻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어르신 댁을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려서 안전을 확인하고요. 병원에 가실 때 같이 가드리고 장 보는 거나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옆에서 따뜻하게 말벗이 되어드린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고 살고 계신 동네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더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위기 상황을 미리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장기 두고 화투 치는 사랑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요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건강, 교육, 여가, 식사, 심지어 일자리 정보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노년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멋지게 변신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물리치료기나 안마의자는 기본이고요. 요가나 건강체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같은 유익한 강좌들을 아주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랑 연계해서 찾아가는 주치의 사업으로 혈압, 혈당 관리 같은 만성질환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요즘 식당 가면 힘든 키오스크 주문하는 법 같은 디지털 교육도 해드리고 서예나 노래교실, 악기 교실처럼 즐거운 문화 강좌도 아주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식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만 내면 영양 가득한 따뜻한 점심을 드실 수 있으니 식비 부담도 덜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집에서도 편하게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잘 활용해서 고립을 막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김진성 님이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새로운 역할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소득과 활력을 찾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덕분인데요. 2025년에는 무려 10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일자리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 교통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시고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성님처럼 문화유산 해설사를 하시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도우미 혹은 다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건 공익활동형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이라서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시고
약 63만 원 정도를 받으시니 소득에 훨씬 더 보탬이 되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카페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처럼 민간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 일자리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같은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울감도 줄어드는 등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지난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시니어 해양 환경 지킴이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시고,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한복대여점 시니어 코디네이터라는 멋진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소중한 자산이 되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달 5만 원 앞에서 망설여지는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조건 아끼고 집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전환하고 사회 참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박영감님의 사례처럼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의 복지관을 찾아 건강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실 수도 있고, 김진성님의 사례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건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시면서 새로운 활력과 소득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이 다양한 정책들은 어르신들의 노후가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세월이 빚어낸 얼굴의 깊은 골짜기마다 한 생애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지나온 걸음마다 피고 진 꽃들의 향기가 배어있고 굽이진 등에는 가족을 위한 헌신의 무게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황혼이라 부르겠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노을인 것을. 영상에서 우리는 한 달 5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너무나도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던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세상과 담을 쌓고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 뒤에서 외로움과 싸우다 건강마저 잃을 뻔했던 박영감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문화유산 해설사 김진성님이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박영감님의 모습에서 나의 오늘을, 김진성님의 모습에서 내가 꿈꾸던 내일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픈 허리를 홀로 주무르시던 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좋아하는 것 하나 마음 편히 하지 못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더는 세상의 뒤편으로 스스로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당신이 살아오신 그 빛나는 세월은 결코 버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가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지금의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식들을 키워내며 따뜻한 가정을 일구어내셨습니다. 당신의 굽은 등과 깊어진 주름은 그 숭고한 역사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저희와 같은 후배 세대들이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영웅이신 당신들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저 소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경륜을 나누며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박영감님께서 마침내 경로당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한 걸음만 세상 밖으로 내디뎌 주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의 아픔에 귀 기울여줄 따뜻한 이웃이 있고, 당신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주는 새로운 일터가 있으며, 당신의 웃음을 되찾아줄 즐거운 배움과 활기찬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5만 원 앞에서 건강을 포기하는 대신 그 돈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새로운 일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더 쥐어주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홀로 앉아 지나간 세월을 곱씹는 대신
세상 밖으로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의 스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가족과 사회를 위한 조연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의 주인공이 되실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그 어떤 청춘의 날들보다도 더욱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병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혹시 길에서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만 믿고 마음 놓고 계신가요? 얼마 전 부산에 사는 69세 박철민 어르신은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로만 700만 원을 썼습니다. 몇 달치 연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거죠. 이런 일이 나에게는 절대 없을 거라고 정말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 현명하신 분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이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평생 낸 연금마저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현금, 그 진짜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장의 종이가 평생을 지켜온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기 평생을 공직에 바치고 이제는 연금이라는 튼튼한 성 안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정식, 올해 70세. 그에게 연금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의 땀과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 쌓아 올린 인생의 훈장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거실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정식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신중하게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던 아내 박순자 여사가 툭 말을 던졌다. 영감, 그거 뭐 그리 애지중지 들여다봐요? 나라에서 주는 돈, 날짜 되면 알아서 들어올 텐데. 순자의 말에는 애정이 섞인 타박이 담겨 있었다. 정식은 헛기침 한 번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알아서 들어오니까 더 귀한 게지. 이놈 덕에 우리가 자식놈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거야. 이게 우리 노후의 성벽이라고, 성벽. 그는 매달 1일 아침이면 은행 앱을 켜서 연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했다. 그에게 그것은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성벽은 무슨... 어제 시장 갔더니 순덕이네 남편, 글쎄 보이스피싱에 홀라당 넘어가서 3천만 원을 날렸다지 뭐예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고 얼마나 우는지. 그 집도 연금만 보고 사는 집인데 어쩐데. 순자는 콩나물 한 움큼을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다. 정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쯧쯧. 그러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지. 나는 절대 그런 거에 안 당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이 단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다.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만, 자신하는 대로만 흘러가던가. 그녀는 말없이 콩나물만 다듬었다. 그들의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은 그렇게 삐걱임 없이 굴러가는 듯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절친한 친구 영희의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아주머니,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식과 함께 허둥지둥 달려간 병원 응급실. 하얀 시트 위에서 신음하는 영희 모습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진단명은 고관절 골절. 의사는 무덤덤하게 수술과 긴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술비와 비급여 항목을 합쳐 본인 부담금만 4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퇴원 후에는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간병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희의 자식들은 병원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내가 더 내라. 형편 뻔히 알면서 무슨 소리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자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영희가 평생 의지했던 것도 매달 나오는 빤한 연금이 전부였다. 그 연금으로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조차 버거웠다.
정식은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의 얼굴에도 낯선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식이 아끼는 분재에 물을 주며 어렵게 입을 뗐다. 영희 씨는 괜찮을 거야. 자식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을 삼켰다. 여보, 만약 저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 질문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순자의 가슴을 짓눌렀다. 평생 튼튼하다고 믿었던 연금이라는 성벽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주말 저녁 아들 민수가 처연한 얼굴로 부부를 찾아왔다. 밥은 먹었냐는 순자의 물음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던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몇 년간 공들여온 작은 가게가 무리한 확장과 경기 불황으로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당장 이번 달에 막지 못하면 부도였다. 민수는 평생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평생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자부했는데 정작 아들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자랑이던 연금은 당장의 생활비일 뿐 아들의 인생이 걸린 거대한 빚 앞에서는 모래알처럼 무력했다. 순자는 이미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있었다. 그 순간 정식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친구 영희 일도 시장 순덕이네 이야기도 아니었다. 오직 피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얼굴과 텅 빈 자신의 주머니뿐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성벽이 실은 허술한 울타리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식은 잠들지 못했다. 거실을 서성이던 그는 낡은 장롱을 열었다. 깊숙한 곳 안에 순자가 꽁꽁 숨겨두었을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순자가 시집올 때 가져온 비단과 함께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과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정식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아내의 비상금이었다. 통장을 펼쳐본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년도 더 된 날짜부터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고 자기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며 아내가 모아온 돈이었다. 마지막 장의 치킨 잔액은 2천만 원. 아들의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순자의 희생과 사랑으로 느껴져 정식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언제부터? 뒤에 서 있던 순자가 나지막이 물었다. 정식은 돌아보지 못한 채 대답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구먼. 이 성벽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순자는 남편의 굽은 등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성벽이 아니에요, 여보. 그냥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 같은 거지. 지붕은 낡으면 고쳐 써야 하고 태풍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밑에 작은 솥단지라도 숨겨둬야 하는 거고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새끼가 길바닥에 남게 생겼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다 뭐예요. 아내의 꾸짖음 섞인 위로에 정식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73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남자였다. 그는 통장을 쥔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어리석은 자신감. 아니, 그것은 모두 고집에 불과했다. 진짜 지켜야 했던 것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가족의 울타리였고 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였다. 그는 울음을 그치고 아내를 마주보았다. 쭈글쭈글한 아내의 얼굴에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현명함과 강인함이 새겨져 있었다. 정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순자야, 내가 지키려던 게 자존심이 아니라 그냥 고집이었나 보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지배해온 낡은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소리였다. 다음 날 부부는 아들을 불렀다. 순자가 모아온 2천만 원과 정식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작은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을 합쳐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전히 부족한 돈이었지만 민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부는 아들에게 약속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날 이후 정식의 아침 의식은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연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순자와 함께 새로 만든 비상금 통장에 1,000원이라도 입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뗏목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오늘도 정식과 순자는 나란히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한다. 여전히 그들의 노후는 연금에 기댄 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진짜 노후의 안전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함께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통장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의 끝에서 어떤 배는 거친 풍랑에 속절없이 부서지기도 하지만 어떤 배는 단단한 닷 덕분에 가장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도 항구를 지켜냅니다. 여기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노후라는 배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닻을 준비해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올해 72. 30년간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해외 영업부를 누비며 청춘을 바친 그는 퇴직하던 날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품에 안았습니다. 동료들은 그 돈으로 번듯한 상가라도 사서 월세를 받으라거나 유망하다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퇴직금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를 인생의 겨울을 나기 위한 비상장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는 아내 최은희 여사와 함께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방울토마토 넝쿨을 매만지던 아내가 문득 얼마 전 동창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영숙이네 남편 퇴직금 받아서 차렸던 치킨집이 결국 문 닫았나 봐요. 남은 빚 때문에 아들 전세금까지 빼줬다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니까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민주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다. 애초에 그 퇴직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야지. 우리가 매달 받는 연금으로 충분히 먹고 사니 감사한 일이야. 그 장작은 정말 추운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궁이에 넣으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소.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부부는 퇴직금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 부부 공동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 3개의 돈을 나눠 넣고 봉인하듯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들에게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겠다는 침묵의 약속이었다. 장작은 무슨...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게 흠이라니까. 그래도 지혜 결혼할 때 보니 장인어른이 떡하니 집 사는데 1억을 보태주니 사위들 친구 어깨가 으쓱해지더라던데. 우린 우리 딸한테 그런 것도 못해주나 싶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은희는 상추잎을 따며 괜한 투정을 부렸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 돈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그건 우리 지혜가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잡아주는 손이 되어야지. 남들 보기에 좋은 비단옷 사주는 돈이 아니라고. 그는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배어 있었다. 그들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견고한 계획 위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의 단단한 닻이 시험대에 오를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 주말이었다. 파티시에로 일하는 외동딸 지혜가 상기된 얼굴로 부부를 찾아왔다. 10년간 스승으로 모시던 제과 명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면서 평생이 꿈이던 자신의 가게를 지혜에게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다. 목 좋은 상권에 단골 손님까지 확보된 2번 다시 없을 기회였다. 문제는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쳐 당장 3개월 안에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은행 대출을 알아봤는데 제 신용으로는 3천만 원이 한계래요.
제가 모아둔 돈까지 합쳐도 턱없이 부족해서 지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부모에게 짐이 되기 싫어 늘 씩씩했던 딸이었다. 그런 딸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는 순간 민준과 은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민준은 아들의 실패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친구의 얼굴, 빚 때문에 전세금을 빼줘야 했던 동창의 처진 어깨를 떠올렸다. 만약 자신에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딸의 꿈을 눈앞에서 부서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을 것이다.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도감과 함께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온 자신의 원칙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고 있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지혜야, 아빠 똑바로 보렴. 돈 걱정은 아빠 엄마가 할 테니 너는 내 꿈을 어떻게 펼칠지만 생각해. 우리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려고 돈을 모은 거야. 이런 날 쓰려고. 그날 저녁 민주는 낡은 장롱을 열었다. 아내와 함께 봉인해두었던 3개의 통장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통장을 감싸고 있던 낡은 고무줄을 풀어내는 그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돈에는 지난 10년간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않고 비싼 옷 한 벌 사 입지 않으며 아껴온 부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통장을 딸에게 건네는 민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그 한마디에 지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부모님을 끌어안았다. 그것은 빚의 무게에 짓눌린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로운 준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평생을 계획하고 인내하며 쌓아올린 튼튼한 닻이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항구가 되어준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지혜의 빵집이라는 간판이 내걸린 가게에 부부가 나란히 들어섰다. 각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하얀 요리사 모자를 쓴 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부모님을 맞았다.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민준이 아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 중에 오늘 저 빵 한 조각만큼 값진 게 있었을까? 은희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꾹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식의 성공을 지켜보는 부모의 더 없는 기쁨과 자신들의 노후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함께 어려 있었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노후 준비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나의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의 장롱 속에는 사랑하는 자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단단한 닻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를 보이는 법입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어르신과 김민준 어르신의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과 자녀 지원을 꼽았습니다. 바로 이정식 어르신이 겪었던 두 가지 위기가 대부분의 은퇴 가정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생활비로는 쓸 수 있지만 갑자기 둑이 터지듯 닥쳐오는 거대한 위기, 즉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는 암도, 치매도 아닌 바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중증질환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간병비, 비급여 치료비,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본인 부담금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드는 간병비는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곧바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리스크는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한 노후 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은 가장 든든한 보험인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빚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자금 지원으로 인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노후의 품격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액수가 아니라 어떤 풍랑에도 가라앉지 않게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현금 닫이 크기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최소 1년치 생활비 혹은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간병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 3천만 원 정도의 비상자금은 연금과 별개로 반드시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내 자존심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모으기 어려우시다면 매달 받는 연금의 단 5%라도 10,000원이라도 따로 떼어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습관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민준 어르신처럼 위기의 순간에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 노후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가지 안전망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알기만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게 갑자기 아플 때 들어가는 병원비잖아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넘어져서 큰 수술을 받거나 배우자가 쓰러져서 목돈이 들어갈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나라에서 병원비를 보태주는 건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239만 원이 안 되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내 1년치 소득의 10%를 훌쩍 넘어버렸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폭탄을 맞았다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관절이라도 다쳐서 수술하고 나면 간병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시거나 목욕을 도와주시거나 하루 동안 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 본인 부담금 15% 정도만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온전히 짊어지는 간병 부담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다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신대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1577에 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재난적 의료비나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 얘기를 해볼까요? 한 달에 받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연금 말고도 우리 소득을 보충해줄 여러 장치를 마련해놨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만 65세가 넘으시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나라에서 매달 드리는 생활비예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한 달에 최대 약 34만 원,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약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니까 만 65세가 되셨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을 때 이 주택연금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내가 평생 살던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나라에서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 겁니다. 나라가 보증하니까 연금이 끊길 위험도 없고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소일거리라도 하는 게 활력도 생기고 좋잖아요.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환경미화나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같은 일자리를 100만 개 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도 손에 쥐면 얼마나 요긴하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노후 소득의 3층 석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일자리 소득까지 더하면 훨씬 든든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마음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자식 문제죠. 자식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사정하면 부모 마음에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어요. 하지만 무작정 내 노후 자금을 다 내어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바로 돈을 주기보다는 자녀가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알려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이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것들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함께 알아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래요. 이게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노후가 무너질 정도로 무리하게 도와주지는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용도로 도와줄지 딱 선을 정해놔야 자식이 정말 힘들 때 최소한의 버팀목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이라는 성벽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우리 인생에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그저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닥쳐와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니까요. 저문은 들녘에 홀로 선 나무처럼 한평생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셨지요. 굽은 등에는 가족의 무게가 실려 있고 주름진 손에는 땀과 눈물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줄 차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에 나온 이야기들이 혹여남이 일처럼만 들리셨나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갑작스러운 병마 앞에 평생 모은 재산을 속절없이 흘려보내야 했던 첫 번째 아버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쌈짓돈까지 모두 내주었지만 결국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겨울을 맞이해야 했던 어머님의 뒷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찌 처음부터 잘못되었겠습니까?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어디에 있는지, 내 손을 잡아줄 따뜻한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도 보았습니다. 비슷한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나라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신 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튼튼한 돛을 펼쳐 위기를 넘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빠듯한 연금만으로 막막했던 노후에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이라는 두 대의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과 용돈까지 얻으며 웃음을 되찾은 그분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그저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이 잘 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어르신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며 오직 자식과 가정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을 나가셨고 달빛을 받으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젊음과 맞바꾼 자식들의 성장, 당신의 눈물과 맞바꾼 가족의 웃음, 그것이 당신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커서 품을 떠나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에 하얀 서리와 깊은 골짜기만 남았을 때 문득 밀려오는 허무함과 불안감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이 사회를 위해 바친 헌신을 국가와 사회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여러 제도들은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께서 평생을 바쳐 이 나라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마땅한 보답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정을 부끄러워하며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전화기를 들어 물어보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당당하게 찾고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집문서나 통장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의 어깨에 놓인 가장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두 번째 인생의 여정에 따스한 햇살이 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어르신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웃음을 찾아드리는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